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발목질의 경품 발언에다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해 거리 유세를 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습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PK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우주 로켓 스타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48분 동안 우주 항해를 마치고 지구로 향했는데 목표 지점 귀환에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24년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데 당선이 유력해 3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발목질의 경품 등 이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진 이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의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첫 소식 황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젯밤 회의를 열고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과거 5.18 폄훼 발언 논란에도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틀 만에 철회한 겁니다. 공관위는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5년 전 한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극단 발언을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목함 지뢰 경품 언급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정 전 의원이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 장병에게 사과했다는 발언이 또 다른 진위 논란에 휩싸이는 등 문제가 이어져 당헌 당규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부 내에서는 조계종 비하 막말 논란 등 정 전 의원의 과거 다른 발언들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서울 강북을 지역은 전략 공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민주당 심장구로 뽑히는 이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오전에 순천을 찾아서 소상공인들과 이 간담회를 한 뒤에 오후에는 광주 충장로에서 거리 유세를 벌입니다. 한 위원장 광주 방문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1월에 5.18 묘역 참배 후에 2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울산 지역에서 이 PK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오전에 울산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을 만나고 오후에는 부산 기장군 등에서 유세할 예정인데 이 대표 부산 방문 1월의 흉기 피습 이후에 처음입니다. 자세한 소식 차정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전 전남 순천 상인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엔 광주로 이동해 충장로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1월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2달 만입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PK 공략에 나섭니다. 먼저 울산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부산 기장으로 이동해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부산 방문은 1월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부산 엑스포 무산과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현안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동남권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핵심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와 관련해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우주 로켓 스타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3분 만에 일단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고 8분 뒤에는 본체가 지구 궤도에 진입을 했는데요. 스타쉽은 48분 동안 우주 항해를 한 뒤에 지구로 향했는데 낙하 도중 지상센터와 교신이 끊겨 목표 지점 귀환에는 실패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되자 상황실에선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And still capturing the data and the video that we see here. I mean, Shiva, this is just absolutely incredible views.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This is the biggest flying object ever in space. 현지 시간 14일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48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시험 비행에선 폭발하며 실패했는데 이번 세 번째 비행에선 고도 234km 지구 궤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스타쉽은 지구를 반바퀴가량 돈 뒤 귀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목표 지점에 돌아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발사 약 65분 뒤 인도양에 내릴 예정이었지만 비행 후 우주선 표면이 대기와 마찰하고 불꽃을 일으키면서 지상 관제소와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두 차례 테스트보다 훨씬 더 멀리 비행했다고 평가했고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며 시험 비행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지난밤 이 막말 논란 일으킨 후보들에 대해서 나란히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좀 보죠. 이 목발 이 경품 발언으로 또 이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진 이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과 논란 이게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나온 그 목발 경품이라고 하는 네.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막말을 한 것일 거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뭐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사과를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과했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어려울 것이고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불거졌을 거예요. 다른 종류의 막말들이 뭐 그런 것들이니까 놔뒀다면 그야말로 선거 국면이 바뀔 수 있을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손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따져보면 그런 막말 논란 이걸 어떻게 뭐 정리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정봉주 전 의원의 그런 언행, 거친 언행, 막말 이런 것들은 기행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치권에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내밀한 얘기들이 뭐 유튜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박용진 의원을 제거하려고 이런 분을 공천하면서 결국 불거진 그런 거다. 결국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냐를 알아야지 이런 뭐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막말 논란에 이어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표 하루 사이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제까지만 해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양해해달라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과했다는 얘기도. 어제는 근데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천 취소까지 갔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사과를 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 자체도 이제 거짓 논란이 이제 불거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막말 논란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뭐가 더 나올지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언론이 이슈가 후보들의 막말 논란으로 이슈가 집중되고 그쪽에 어떤 경쟁, 보도의 경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류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적으로 보면 그 정우택 후보라든가 또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것들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서둘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결국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 관계 아니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양 진영이 모두 그런 것인데 결국은 선거에서도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내가 지지만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잘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든 언론들의 관심이 과거 이제 후보들의 막말이 뭐가 있었는지 검색하는 뭐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도태우 후보 또 정우택 후보 이런 사람들에서 국민의힘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니까 이 정봉주 후보의 그런 어떤 막말 전력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고집하면 더 타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도 당연히 고려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뭐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정우택, 뭐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세,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타겟을 빨리 치우고 상대가 하는 데 따라서 그런 뭐 같이 우리의 행보를 결정하는 뭐 그런 역시 적대적 공생 관계가 계속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정봉주 전 의원 목발 경풍 발언 외에도 뭐 또 다른 막말, 또 가정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명백 위원장이 규정한 5대 혐오 범죄 중에 증오 발언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런 거 걸러질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양 당이 뭐 다 그렇겠지만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기준을 발표할 때 일종의 이게 상품이잖아요. 홍보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약간은 좀 좋게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내실 있는 준비는 좀 잘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공천 과정에서 행정력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후보의 과거를 다 뒤져서 이렇게 뒤져볼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긴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봤다면 이 정도는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실 있는 준비 없이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어떤 공표,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선 승리 3일 만에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가 되면서 차점자로 탈락을 한 경우가 되겠죠. 이 박용진 의원 강북을 지역구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여기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규백 전 전략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으로 내냐 혹은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는 상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총선 승리가 기준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자, 안 위원장의 원칙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 이 경선 패배 이후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3의 인물이 원칙이라는 거. 글쎄요, 박용진 의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원칙. 전 뭐 당원 당규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경기 같은데 하다가 최종적으로 갔는데 이제 뭐 금메달, 은메달이 있다 치면. 뭐 금메달 무효가 박탈이 되면 은메달 탄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적용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태의 발단,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느냐? 박용진 의원을 무리하게 쳐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략직으로 조정해서 뭐 경선을 해야 한다 하면 박용진 의원에게도 경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그리고 원칙 강조 지금 글쎄 뭐 양당은 모두 말해서 원칙대로 되는 게 솔직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최소한 경선 참여 기회라도 보장하는 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른바 중도적 입장에서 관찰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싶어요. 경쟁력이 없다 얘기했는데
박용진 의원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 관리 잘했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더더구나 하위 10%를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30% 감점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까지 갔잖아요. 예. 결선에서도 마지막 그 최종 결과가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박용진 의원에게 뭐 전략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예. 경선 참여 기회라도 보장하는 게 그래도 설득력 있는 수습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박용진 의원 측은 민주당이 강북을 지역을 전략 공천지로 지정해서 다른 후보를 공천하는 건 당원 단계의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재심위원회에 추가 서류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민주당 당원 당규 어떻게 돼 있나요? 후보가 이렇게 공천에 당원 당규에는 공천 취소 시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의 말도 맞지만 예. 안규백 위원장의 말도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태경과 이해운 후보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경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경선 결과도 원천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됐지만 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경선 과정이 원천무효는 아닙니다. 그럼 결과는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취소됐다면 네네. 당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의 어떤 얘기를 받아들이더라도 예.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두 분이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대원 같은 갑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성치훈 후보가 물러나면서 후보자였던 사람이 올라와서 경선에서 결국은 이겼단 말이에요. 이 사례를 보면 글쎄요. 박용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가서 할 수 있게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하등의 이유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아 후보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는 게 어디가 뭐냐면 예. 이거는 공천의 결과가 나와서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느냐 예. 아니면 과정상에서 어떤 것이 차이다. 있었느냐 이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세종 유세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또다시 막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뭐 막말이라고 보면 그렇고 본인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해명이 나오겠죠. 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예전에 뭐 어르신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뭐 이런 말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지난번에 또 왜 2번 뭐 찍은 사람을 이른바 이찍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말 당 대표라면 더구나 큰 정치인이라면 우리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1번이니까 2번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지금 같은 막말성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첫 방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을 또 찾았거든요. 표신 잡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부산은 당연히 가야 되죠. 가서 그렇죠. 이제 부산과 예. 관련된 공약도 이야기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피습 때 부산이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그 지역에 네. 뭐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방 뭐 그 안전 예. 그쪽에 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생명을 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살려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부산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보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공약과 연동해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를 호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야권 비례연합 이야기입니다.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 컷오프되면서 추천했던 시민회의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결국 결정 번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양측 간의 갈등이 좀 심화돼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뭐 당장 현재 문제가 되는 네. 그 임태훈 이제 후보라 그럴까요? 네. 뭐 이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분이 병역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뭐 이건 양심적 병역 거부였다. 예. 그리고 본인을 그걸 통해서 결국 현재 우리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대체복무로 인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냥 병역 기피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시각차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민주당은 뭐 준위성정당이라고 하면서 이른바 여러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세력과 함께하겠다. 소수정당에도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그 세력들, 민주당 뭐 후보들 많이 당선시키겠다. 이런 것들이고 그야말로 시민단체에서는 왜 그런데 그걸 그야말로 소수정당을 배려하면서 하겠다고 연합으로 해놓고서 왜 민주당에서 이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느냐. 뭐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네, 시민사회 측 민주당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연대 파기를까지 시사하고 나섰거든요. 일각에서는 이제 근데 비례연합정당이 이제 급조가 되면서 이런 갈등이 원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노동일 주필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좀 약간 차별하려고 약간 억지로 차별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정파가 모이면 갈등 소지가 있는 변수들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고된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무리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시민사회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 압박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파기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손해가 날까?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손해가 안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 시민단체 주장한 사람의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요청해서 바꾸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니까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냐 이거죠. 안 끝나지만 시민사회가 파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색깔은 좀 더 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요. 5.18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두 차례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면서 공천 유지 결정을 한 지 그 이틀 만이죠. 이례적으로 뒤집은 거죠. 이유는 어디 있다고 찾아야 할까요? 뭐 악재를 빨리 털어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게 제일 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호남 지역으로 이게 또 영향이 미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직접 호남 지역에서 어떤 뭐 당선을 기대하는 뭐 그에 악재를 미친다 하기보다는 결국 수도권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늘 뭐 호남 방문 예정돼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속히 악재를 털어내려고 빠른 결정한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 서울 마포홀에 출마한 함은경 민주화 동지회 회장이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 지역 유사에 나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천 취소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그게 뭐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영향을 그게 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잘 결정하셨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런 정치력이 좀 돋보였다. 저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죠. 여당이요. 돈봉투 의혹을 받아온 2호선 정우택 후보의 이 공천도 철회를 했습니다. 공관위 판단이 바뀐 이유. 글쎄, 한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건가요? 한번 조사를 했었죠. 공관위에서. 근데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계속 반전에 반전이 거듭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CCTV에서 돈을 받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그 정우택 의원 측에서는 돈 돌려줬다 얘기하고 돈 줬다는 사람도 돈 돌려받았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그 공관위에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지금 다시 알고 보니까 그 정우택 의원 측의 보좌관에서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돈 준 사람을. 그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유무죄가 결정된 건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사실관계가 이러니 따지면 또 결국 선거 때까지 돼버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좀 충청권 승리가 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악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빠른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빈자리가 된 청주 상당에 정의원과 경선을 했던
윤갑근 전 고감장이 아니라 청주 청원 경선에서 패배한 서승우 전 충북 부지사가 전략에 공천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박용진 의원 사례로 충분히 설명한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는 게 경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경선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2등 주자가 재경선을 하거나 그 후보를 차지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문제 있는 후보를 취소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경선 과정에서 상대 쪽과의 어떤 갈등과 아쉬움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후보가 이겼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승복해가지고 또 우리 당 후보를 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 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막말 또 이제 설화에 휩싸인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해찬 후보도요. 과거 서울 시민을 이 교양 수준이 저급하다는 이 취지의 글을 포함해서 거친 발언을 한 SNS 글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 후보는 일단 뭐 어린 시절의 일이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한 언론사에 이제 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요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좀 이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냥 갈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장해찬 후보를 보면서 참 유망한 정치인이다, 젊은 정치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우스운 글들, 우습다기보다는 정말 티 어린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네요. 본인도 말한 것처럼 부끄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막말을 한 사실이 본인이 있으면 이런 선거지에 나서면 안 되죠. 그건 한 번 SNS 올린 것은 이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뭐 여당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공천 취소할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한 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나 저는 정말 젊은 정치인이고 한때 유망주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라면 좀 본인 스스로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하는 것이 당의 고민 또 여러 가지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덜어주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이 국민의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이 호주 대사 출국이 이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어떤 건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외교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이미 아그레만을 받고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부르면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들으셨지만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총선에 악용하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격전지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는 리스크가 돼버리는 모습이 됐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야당이 악용할 수 있을 소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악용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활용할 소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많이 비판하면서도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전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전투에 이기고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터는 뭐냐? 정권 심판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정도의 전투를 치러야지만 전쟁에 이긴다. 그게 저는 차별하고 그 차별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들을 몇 분은 늪참마속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전투에서 지금까지 이겨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그 호주 대사 임명 철회까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3의 신의 한 수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뭐 소환하면 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정권 심판론을 재점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참 이 문제를 보면서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어떤 바라보는 사람은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정무감각이 없을 수가 있는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이종섭 그 국방장관이 예. 정말 호주 대사로서 이분 아니면 안 되겠는가? 예. 뭐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적격이다, 적합하다 판단했더라도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까 어쨌건 맞는 것이건 안 맞는 것간에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까 그 수사 문제를 잘 처리하고 그리고 끝나면 임명하자 이래도 되는 것이고 네네. 아니면 조금 졌다가 총선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너무 그런 게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무감각 제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고요. 현재로서는 임명 철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제 관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귀국하겠다. 이거 본인에게도 얘기하라고 하고 여당도 그걸 촉구하는 뭐 그런 수밖에 현재로서 없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렵겠죠. 계속해서 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의견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로서 임명 처리할 수 없다면 본인의 어떤 이종섭 그 대사의 육성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례로서 여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언제든지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같은 날 야권 터파시죠. 호남 찾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의 일원입니다. 가장 큰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도덕적, 법적 흠결 그것이 없는 세력으로 당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국 대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창당 이후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는데 들으셨지만 조 대표,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연대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합당은 없다, 연대는 없다 이렇게 선을 좀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연합 비례 정당이 지금 오히려 표를 조국 그 혁신당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동일 뭐 내지는 뭐 거의 비슷한 동류 이 정도로 지금 그 지지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선을 그어주는 게 지금 연합비례정당의 지지율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의석수 내지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광주에 대해서 바람을 좀 일으킬 수는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로 잘 가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모으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3지대가 하나로 모였다가 이게 쪼개지면서 중도층에 굉장한 실망감을 줬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이 거기 기대를 이제는 많이 접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민주당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호남으로 가서 경쟁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경쟁을 아주 강하게 해도 이게 정권 심판론에 방해가 된다거나 오히려 그 어부지리로 그 국민의힘을 당선시켰다든가 이런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곳에 잘 갖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저기에서 효과를 거둔다면 그것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와 각 학교 측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증원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0%는 지역대학에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에 늘어날 의대 신입생의 배분 비율은 지역이 8, 수도권이 2가 될 전망입니다. 배분 비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수요조사에서 지역과 수도권 의대의 증원 신청 비율이 8대 2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의대가 1,600명, 수도권 의대가 400명 늘어납니다. 이 관계자는 40명 규모의 소규모 의대는 정원을 100명까지 늘린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역 의대가 수도권 의대보다 정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40%인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인재 TU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별 증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로봇 스타트업 회사가 함께 만든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로봇의 오픈AI에 인공지능을 탑재했고 스스로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까지 설명하는 모습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기대만큼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로봇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자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과를 집어 남성에게 건넵니다. 많은 물건 가운데 왜 사과를 줬냐고 묻자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대화를 나누며 접시와 컵을 건조대에 넣기도 합니다.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만든 로봇으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인공지능을 탑재해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선 로봇의 말과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라며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새로운 시대다. 인간은 준비가 되었을까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기대만큼 우려도 커진 상황.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나 선거에서 AI를 사용할 땐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는 AI 조작물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The first regulation in the world that is putting a clear path towards a safe and human-centric development of AI. 유럽연합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AI법을 시행하는데 위반한 기업에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립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어제 새벽 이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또 침몰해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해경이 실종된 한국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 중인데 현재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4시였습니다. 139톤급 상당히 큰 쌍끌이 어선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SOS 신호를 그 해경에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만에 현장에 바로 도착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인 선원 4명 그리고 동남아 선원 7명 합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갔더니만 한 10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했습니다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국인 선원 4명 중에 3명도 안타깝게 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배가 수심 60m 그 해저에 가라앉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명 실종했는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시신이라도 지금 구조하기 위한 수색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지금 후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구 당시 이제 파도도 높지 않고 기상 상황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요. 사고 당시에 서풍이 불고는 있었는데 초속 8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는 1m로 잔잔한 편이었고요. 안개도 끼지 않아서 시계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사고 원인 보고 있는데요. 일단 선체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복원력이 상실된 부분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어선이 철로 구조가 된 그 철선인데요. 철선은 보통 30년이 넘어야 노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사고 선박은 2002년도에 진수가 됐기 때문에 노후 선박으로 또 분류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어망 작업을 하다가 이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이 무게 중심이 쏠려서 배가 전복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 사고 당시에는 이런 어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난 9일에도요.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라서 정부가 좀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 욕지도 부근이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른바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어선들이 그 조업을 하다 보니까 또 사고도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구조 활동이라든가 수석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하면서 이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수부와 현지에 있는 그 업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합동 긴급 점검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GPS 등 위치 추적 장치가 제대로 작용이 되는지,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배를 타는 분들 정말 안전 점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인데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에 선수단 내 갈등으로 충격을 줬던 한국 축구대표팀. 이번에는 카드 게임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전지훈련 중이었다고 하는데 카드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돈을 걸고 했던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축구협회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선수단이 올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 전지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스텝진인 팀장급 A씨가 가져갔던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돈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카드 놀이를 하게 됐느냐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선수단과 스텝진 사이에 이제 사소한 갈등이 있어서 그걸 푸는 자리였고 그렇다면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걸었느냐. 일단 축구협회 설명에 따르면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잃었기 때문에 이건 도박이라기보단 좀 내기고 선수단이 장기간 이런 외지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뭐 이런 오락기랄지 보드게임, 카드, 바둑 뭐 이런 걸 챙겨가는 게 관행이라는 설명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서 손흥민 선수와 이 충돌로 이른바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 선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자 북중미 월드컵 지역에선 태국전 보이콧 움직임도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경기 전석 매진이 됐어요.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저건 다 초월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일전만 축구겠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지금 그 2차 예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 3월 21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는데 사실 일부 그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에 있어서의 어떤 그 축구협회의 무능을 질타하고 나아가 이강인 선수 발탁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텅 빈 자리를 보여주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였습니다만 그런 캠페인을 넘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지금 그 국가대표 응원단인 붉은 악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축구의 본질은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이다라고 하면서 축구에 대한 사랑을 보였는데 축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잘 보시고 축구협회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훈의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현주엽 씨.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이제 훈련에 불참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익명의
명의 민원을 제보를 한 건데요. 네. 내용에 따르면 이런 현 감독이 고등학교 농구부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겸직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고 있고 일부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따돌렸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요. 현주엽 전 선수죠. 이제 감독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한데 워낙에 많은 프로그램과 본인 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 경기를 거른 적도 있다라는 좀 항의성 민원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 감독 자녀들이요 소속팀 이 휘문중 농구부에서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훈련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현 감독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감독을 할 때 양해를 받았던 것이고 실제 그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어떤 방송보다 더 많이 한 거는 없다. 그리고 또 아이들 자녀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또한 자율훈련할 때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지 특별히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하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인생을 걸고 하는데 자기들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 70만이나 되는 먹방 방송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더욱 현주엽 감독은 좀 더 본인의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뭐 저 개인도 생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 군 당국이 11일간의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은 실제 기동 훈련을 지난해 2배로 늘렸습니다. 훈련 현장에 차정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숨어있는 적을 향해 우리 군이 최후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한다. 소화하라. 가상의 적기를 향해 이동식 대공포 비호복합은 고막을 찌를 듯한 굉음과 함께 기관포를 발사합니다. 적기 위협이 사라지자 우리 육군 주력인 K1A2 전차가 등장합니다. 신속하게 이동하며 강력한 전차포로 고지를 하나씩 점령합니다. 적군이 지뢰와 철조망으로 전차의 앞길을 막아서자 이번엔 공병 장갑차가 투입됩니다. 긴 줄에 매달린 폭탄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며 적 지뢰를 모두 터뜨립니다. 이곳 승진훈련장에서 한미 공병대대가 함께 장애물 극복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사격 훈련장에서 한미 장병 330여 명은 적의 은거지를 찾아 점령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실제 기동 훈련을 지난해에 2배로 늘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온 북한은 김정은이 신형 탱크에 직접 탑승한 모습 등 군부대 시찰 장면을 잇따라 공개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 오늘 시작됩니다. 이미 24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 5선에 도전을 합니다. 당선이 유력해서 2030년 5월까지 30년 동안 집권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29년 통치 기록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국제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러시아 대선 투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현지 시간 오늘부터 17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000년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올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5선에 도전합니다. 이번 집권에 성공하면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5월까지로 소련 시절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의 29년 독재보다 통치 기간이 길어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개헌으로 2030년 또 출마가 가능하게 돼 2036년까지 집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현대판 차르, 종신 집권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이 또 사실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선거 전망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마땅한 대항마가 없습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조차 거부됐고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알렉세이 나발리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의문사했습니다. 그나마 후보자로 등록된 3위는 지지율 10% 미만, 친푸틴 성향의 인물로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에는 별 영향은 안 주겠죠? 네, 여러 악재가 많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득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대선 전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82%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실제 득표율이 이렇게 나오면 득표율 76.7%를 기록했던 2018년 선거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푸틴 대통령으로선 국민들의 지지를 보여주는 높은 득표율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푸틴 5기 체제가 현실화가 되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С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мы, конечно, готовы. Они у нас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네, 여기에 북러 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 정세에도 악재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하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자체 해고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 한반도 안보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광양 매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매화마을이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장면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마다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광양 매화축제에는 연일 상춘객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봄꽃 축제이기도 합니다. 노랗게 물든 구례 산수유꽃 축제도 한창인데요. 방문객들은 잠시 멈추고 물가에 앉아서 봄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열릴 봄꽃 축제들도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오는 20일이 절기상 춘분입니다. 이맘때쯤 시작되는 축제들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분홍색 튤립 꽃봉오리가 활짝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관계자들이 튤립을 옮겨 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는 22일부터 120만 송이의 봄꽃과 함께 튤립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싱그러운 봄꽃의 향기가 여기 스튜디오 안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